죄송합니다. 이제 요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파랑문예원 인천 검단학원 부원장 이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진짜 어렵게 보신, 지금 부산까지 설명회를 다니시는데 너무 어렵게 보신 기파랑문예원 총괄본부장, 그리고 대치본원 원장님, 기파랑문예원을 만드신 기파랑문예원 세상에서 제일 잘 아시고 잘 설명해 주실 이준기 대치본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파랑문예원 대치원 이준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앞에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좀 설명회 중에서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중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부산 설명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의 설명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쁜 거 맞습니다. 근데 어렵게 모시진 못했어요. 굉장히 쉽게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검단원 설명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체로 그 설명회를 하는 공간들이 뭐 대강당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영화관이거나 아니면 교회라던가 이렇게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바로 앞에서 마주 보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검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회를 하러 와서도 잘 운영되는 부분들을 배워서 저희 대치원이나 분당원에 적용을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단원 와서 배우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께서 설명회를 요청하셨을 때 바로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기 어렵진 않았다. 네네, 좋습니다.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검단원 설명회는 항상 이렇게 만석이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좋은 날씨에 사실 다른 곳에 너무 가고 싶었을 텐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이준기입니다. 왕의 남자 이준기랑 똑같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잘 안 넣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시를 연구하고 그리고 글쓰기를 조금 연구해서 작가가 원래 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가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계로 왔다. 그래서 이제 기파랑문예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파랑문예원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대치원장으로 있습니다. 대치원은 총 6개의 관을 가지고 있는데 6개의 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기파랑문예원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2025년 1월부터는 지금까지 분당 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에요. 굉장히 바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몸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분당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파랑문예원이 잘 되는 곳을 오면 마음이 좀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게 좀 자식을 키우는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파학문회원이 원칙대로 잘 운영되는 곳이 있으면 기분이 또 좋고, 또 원칙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설명회를 가서도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다음번에는 설명회 잘 안 오는데, 제가 검단원 설명회는 계속 자주 오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설명회 개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대입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파학문회원 커리큘럼, 초등관, 중등관 커리큘럼 소개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두껍죠, 설명회 자료집이.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기는 할 텐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 대입제도 지금 확정된 안이죠. 이 확정된 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이들이 이 2028 대입제도를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2028 이제 학년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도 이와 같이 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이 2028 대입제도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은 많지만 사실 파편적으로 좀 듣는 내용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건지 잘 몰라요. 맞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 줄 한 줄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수능이 바뀝니다. 수능이 어떻게 바뀌느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체계인데, 그걸 통합 과목 체계로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네. 중간중간에 올라와 주시는데 아마 그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서 대입제도, 수능을 도대체 왜 바꿨는지, 내신을 왜 바꿨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내신 구조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능 선택 과목 체계가 어떠한 유불리를 불러일으키느냐,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신의 논서술 평가를 늘려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수능 제도를 왜 개편하는가, 내신 제도를 왜 개편하는가,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의 도대체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류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현재 닥친 문제.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더욱더 계속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집값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늦게 하니 애가 적고,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류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파생해 나가고 있어요. 교육제도도 그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바뀌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아직은 없다. 근데 교육부에서 유일하게 제안하는 안이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더 이상 안 오시죠? 네, 고교 학점제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미래형 교육제도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게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수능이 왜 바뀌었나, 내신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요거를 우리가 따져볼 때 결국 떠올리는 단어가 고교 학점제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수능이 바뀌는 이유, 다 고교 학점제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반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각각의 시간마다 교체해서 들어오시죠. 우리는 앉아서 수업만 들었던 게 일반적이죠. 근데 대학교 때는 어때요? 학생들이 이동을 하죠. 왜냐?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고등학교도 학생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하는 체계, 바로 그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왜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하느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인재가 많이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현재 수능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에 유리한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도대체 원하는 과목 그리고 유리한 과목 어떤 차이가 나느냐? 지구과학 1은 33.7%의 학생들이 선택하죠.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0.6%의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32.9%의 학생이, 경제는 1.1%의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비중이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경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너무 적으니까 대학을 갈 때 너무나도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이상 고교학점제는 도입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과목은 수능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떤 과목은 수능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럼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겠습니까? 수능에 출제되는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수능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느냐? 어제 수능 날이었죠. 맞죠? 어제도 국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자, 현재 수능은 객관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다 맞추면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공통 과목이 34문항, 선택 과목이 11문항이에요.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거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이시나요? 언어와 매체. 어머님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전국의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걸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화법과 작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 작문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뭐예요? 문법이죠. 그러니까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거를 두 개씩 세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언어, 문법이랑 매체가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법이 제일 어렵고 매체가 제일 쉽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화법과 작문과 난이도를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난이도를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매년 실패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언어와 매체가 대부분 난이도가 높았던 편에 속해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잘 보면 조금 더 대학에 가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고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왜냐? 문법을 공부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해요? 지금 매체가 빠져요. 왜냐? 난이도 조절용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언어 문법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던 아이들은 이 언어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언어 문법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능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도 언어 문법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언어 문법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분량이 많게끔 출제될 거니까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조금 미리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 내신이 어려워지면 문법이 어려워지면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언어 문법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국어는 공부할 게 많아졌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게 조금 적어졌습니다. 자, 수학 1하고 수학 2가 원래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었는데 이 미적분과 기하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심화 수학으로 넣느니 마느니 고민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그래서 미적분 2와 기하학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과도 이과도 똑같이 이 공통 수학을 보게끔 됐어요. 이거 원래 이 과목 선택은 대체로 문과에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수학을 문과와 이과가 둘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많이 떨어졌죠. 영어하고 한국사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다는 건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의미예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 80점 이상이면 다 2등급,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구간을 설정해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어를 만점 받은 학생이 기분 좋겠어요? 90점 받은 학생이 기분 좋겠어요? 90점 받은 학생이 훨씬 기분 좋아요. 왜냐? 만점 받은 애는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어하고 한국사를 공부할 때 자세가 어떻게 돼요? 조금 달라져요. 왜냐? 옛날에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90점만 넘으면 되니까 적당히 시간을 조절해서 공부하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면 된다? 다른 상대평가 영역에 투자하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영역 학생들은 영어하고 한국사에 부담을 안 느끼게끔 변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하고 한국사는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볼게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하고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회 과목은 총 9개, 과학 과목은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17과목 중 최대 몇 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9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도 있지만 어떻게도 선택이 가능해요. 한 과목도 선택이 가능해요. 원래 교육부는 이렇게 17과목 중 최대 2개 선택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과목씩 선택하라는 의미였어요. 왜냐? 교육부에서 원하는 인재는 뭐죠? 그렇죠. 사회와 과학 지식이 융합되어 있는 융합형 인재, 통섭형 인재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하나씩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었죠. 왜냐?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가 생겨요. 근데 한국지리와 화학 원을 공부한다고 시너지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2과목씩 선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아예 사회와 과학을 하나하나씩 다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근데 여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걸 다 통합해서 공부하냐? 아니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언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과목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이거 뉴스에서 발표났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수능은 언제 보는 과목인데? 3학년 때 보는 건데. 근데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걸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이걸로 시험 볼까요? 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뭐부터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어, 고교 학점제를 떠올리면 된다고 얘기했죠. 고교 학점제 때문에 바꾼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회하고 과학을 선택하는 학년은 언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예요. 근데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면 고교 학점제는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회하고 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끔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매우 얇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과목의 원래 취지 자체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과학 지식을 총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통합사회에서 내가 경제가 재밌는데 경제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 라고 하고 경제를 선택하게끔 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지금 절대평가로 넣었나요? 상대평가로 넣었나요? 상대평가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교과서는 얇은데 시험은 어렵게 출제가 돼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여러 학문 지식들을 융합해서 도표, 그래프 해석 중심으로 출제가 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암기한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적 문해력을 가지고 푸는 시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회과학이 어떤 과목과 유사해져요? 국어의 사회, 국어의 과학지문과 유사해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게요. 수능이 어떻게 변하나? 영어는 절대평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어하고 수학의 변별력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죠. 이번에도 어렵게 출제됐죠. 1등급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85점이에요. 85점만 넘으면 1등급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 돼버린 거죠. 옛날 같으면 90점대 중반, 90점대 후반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85점만 넘으면 1등급이 떠버리는 기형적인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 국어하고 수학이 쉽게 나오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이 아예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학이 선택 과목에서 제외가 되면서 수학의 학습 부담이 완화됐어요. 근데 국어 수학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수능의 핵심인데 왜 수학은 쉬워지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수학을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학원부터 다녀요? 수학학원부터 다니죠. 그래서 다들 수학자 만들고 싶어가지고, 맞죠? 그래가지고 수학학원을 거의 10년 넘게 다녀요, 애들이. 근데 그래도 수학을 잘 못하죠. 왜냐?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수학의 난이도를 더 높인다. 말이 안 되죠. 사교육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국어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높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담을 조금 줄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공통 영역에 포함되면서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항이 텍스트, 그래프, 도표 해석 중심으로 변하면서 분석적 문해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신으로 바꿔볼게요. 고교 내신이 조금 달라졌어요. 고교 내신 요즘에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잘못 운영되는 것 같아요? 잘못 운영되는 것 같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예견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설명회 때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고교 학점제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근데 왜냐? 제가 실패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5등급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에는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중학교 때에는 절대평가를 하는 구조였어요. 저희는. 맞죠? 9등급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학생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를 일렬로 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비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줘요. 4%는 1등급. 그리고 나서 4%에서 7%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구조가 9등급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로로 글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학생들이 못 들어가죠. 여기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위 10%까지도 늘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2등급은 몇 %까지 늘려주나요? 24%. 그러니까 즉 상위 34%까지도 늘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도 이제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5등급제를 도대체 왜 도입했느냐? 현재 9등급제가 내신을, 교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황폐화시키는 걸 왜 놔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황폐화시키고 있어서 내신 5등급제를 선진화된 5등급제로 9등급제를 선진화된 5등급제로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선진화된 5등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초안은 달랐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근데 지금 교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9등급제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학생 수가 총 30명일 때 1등급을 받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학생은 1명이에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총점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과목별로 아이들이 반에서 1등을 해야 그 과목에서 1등이 떠버려요. 그리고 나서 전 과목을 1등급을 받아야 그래도 혹은 2등급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의대를 조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뒤에서 수학 문제만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뒤에서 역사책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명씩 있죠. 진정한 의미의 고교학점제. 그렇죠. 얘는 대학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문적 완성. 그렇죠. 학문적 완성.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 대학에 안 가도 된다. 라는 마인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동안 역사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이기고 국사에서도 1등급을 받고 수학에서도 1등급을 받아야 의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이들인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역사 공부하는 아이가 얼마나 믿겠어요. 맞죠? 얘는 진정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 시기 질투가 생기죠. 그러니까 교실이 황폐화되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네. 그래서 5등급제로 바꾸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몇 명까지 되니까? 3명까지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한 1등, 전 과목을 1등급 받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 5등급제에 따르면 몇 명으로 늘어요? 한 6천여 명 정도로 늘어요. 그러면 그 6천여 명 중에서 원래부터 1등급을 받을만 했던 아이들, 즉 100여 명을 선별해야 되겠죠. 그게 대학의 과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걸 굳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은 다른 데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 수 30명 기준으로 1등급 블랭크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등급 블랭크 현상이라는 건 1등급이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자, 학생들이 30명이 있으면 1등도 2등도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1등도 열심히 하고 2등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동점이 나와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둘 다 1등이어야 돼요? 둘 다 2등이어야 돼요? 둘 다 1등이면 좋겠죠? 근데 교육부에 제시하는 방법은 뭐예요? 둘 다 2등이에요. 그럼 둘 다 2등이면 30명 중에 2등은 상위 몇 프로입니까? 6.7%예요. 그러면 4% 바뀌어야 아니에요? 바뀌죠. 그러면 둘 다 등급제에 따르면 2등급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나오는 순간 1등급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역별로 소규모 학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신도시에 있으니까 체감이 안 되죠. 근데 다른 지역의 설명에만 가도 제가 체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국에 43개 고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아예 1등급이 없는 현상이 발생해요. 아예 1등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전교 1등도 전 과목이 다 2등급이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신으로 대학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이 몇 명 미만이라고요? 200명 미만이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왜냐? 여기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면 내신으로 아예 대학을 가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면 집중화가 발생하죠. 집중화가 발생하면 집값이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면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무조건 바꿀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논서 수령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9등급제로 어떻게 유지합니까? 너는 97점짜리 글을 썼구나. 너는 96점짜리 글을 썼어. 선생님, 왜 저는 96점이고 얘는 97점이에요? 너는 97점보다 잘못 썼고 95점보다는 잘 썼으니까 이렇게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서 수령 평가랑 9등급제는 맞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는 자유로운 과목 선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걸 도입할 때 초안은 어땠느냐? 2021년 2월에 예고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은 5등급 성취평가, 즉 5등급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즉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대평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막았어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결사반대하고 막았어요. 왜냐?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고1 학업 중단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수능 이번에 몇만 명 봤죠? 55만 명 봤어요. 근데 우리가 60만 수험생이라고 이야기하던 게 엊그제인데 수험생들이 점점점 줄어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수험생이 늘어나요, 요즘에? 이상해요. 아이가 더 태어났나요? 아니죠. 이게 기현상인 거예요. 바로 재수생, 우리의 자랑스러운 재수생, 우리의 자랑스러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계속 그 수를 메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78.2%의 학생들이 2014년에는 재학생이었어요. 재학생의 비중이 점점 떨어져서 65.2%까지 떨어지죠. 근데 졸업생들의 비중은 19.6%에서 31%까지 늘어나요. 검정고시 출신자들 이거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거의 근 2배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강남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반에서 절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가 현재도 어려워요. 맞죠? 근데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면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와 각종 활동들이 발목을 잡아요. 대성학원 학생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능 공부만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4시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14시간을 공부하는 아이랑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수능 공부하는 아이가 수능으로 대결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자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을 꾸릴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렇죠. 근데 1년을 꿇기엔 3년이 너무 힘들죠. 왜냐? 1년 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저희 때는 1년 꿇는 애들 다 어떤 애들이었어요? 몸이 아프거나 불량 아이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1년을 꿇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현재도 절대평가를 하면 일반고의 22%는 1등급이에요. 과학고는 60%까지 1등급을 줘버려요. 왜냐? 얘네들 원래 잘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1학년 때는 4%만 1등급이었다가 2, 3학년 때는 60%가 1등급이면 애들이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성적이 복구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해지죠. 그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언제부터 공부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하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년 동안 고1 내신 준비한 다음에 진검승부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진검승부에서 패배하면 아이들이 오케이, 나는 내신은 내 길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은 포기한다, 어디로 간다, 대성학원으로 가버리겠다, 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1 시기에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5등급제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교육부 장관이 이걸 도입하는 순간 만약 절대평가를 도입했으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장수하셨겠죠. 맞죠? 그래도 제명에 죽는 게 복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과 현실을 절충해야 돼요. 맞죠? 저라도 이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완화된 상대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까?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내가 경제 과목을 아무리 좋아해도 전교 1등이 경제 과목을 선택하면 갑자기 경제 과목이 싫어지는 게 사람 이치예요. 당연하죠. 상위권 학생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고교학점제는 취지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신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대학들은 뭘 보기 시작해요? 수능도 보겠다. 더 강화해서 보겠다. 비교과도 더 강화해서 보겠다. 우리는 면접까지 치를 거야. 논구술 면접까지 치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다 부담이죠. 이거 다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은 보조지표가 여러 가지가 생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크게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수시에서는 정시 점수 보고 정시에서는 내신 보겠다고 하고, 그럼 이거 왜 나눴습니까? 그래서 상호융합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 반영이 바뀌어요. 학생부 반영이 어떻게 바뀌느냐? 옛날에는 교과랑 비교과가 병행됐어요. 교과는 내신 점수, 비교과는 각종 활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과를 여러 측면에서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뭘 써오기 시작해요? SCI급 논문을 써오기 시작해요. 근데 SCI급 논문을 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우연치도 않게 아버님, 어머님 중에 한 분은 교수예요.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서 그런 우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비교과를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비교과를 안 보면 교과만 봐야 되는데 교과만 볼 수는 없죠. 왜냐?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그럼 뭘 보겠다는 거예요? 탐구 표현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겠대요.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수행평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 수행평가가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 돼요. 수행평가 준비를 하다 보면 수행평가가 끝나면 이제 내신 기간이 와서 내신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틈틈이 뭐를 공부해야 돼요?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틈틈이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쪼개가면서. 근데 그렇게 쪼개가면서 공부해봤자 대성학원에서 14시간씩 공부하는 애들이라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은 점점 어려워지죠.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반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고교학점제 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죠. 왜냐? 수행평가를 하면 그거 평가 누가 합니까? 선생님들이 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죽겠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내주고 수행평가를 계속 테스트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둘 다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평가 방식을 객관식 중심에서 논서술형 확산 준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너무 다행이다. 준비가 아니라 도입이었으면 지금 학교 현장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선논수령 확산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머님들 잘 아셔야 돼요. 현재도 그러면 서술형 문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서술형 문제 풀어요. 근데 현재 서술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장경제의 특징을 쓰시오처럼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말이 좋아 서술형이지 실제로 참고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외워요. 외운 다음에 그대로 적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즉 단답형 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이 나오죠. 즉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와 같이 앞으로는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미래도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무슨 바람직한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있겠습니까? 근데 견해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는 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면 이거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이걸로 애들이 대학을 가고 이걸로 애들의 당락이 좌우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도입한다라고 선언은 해놨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갈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서술형 문항수를 양적으로 늘리겠다라고 교육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예 질적으로 학생의 사고과정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내신 평가 체제를 질적으로 바꾸겠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아예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028 대입제도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032 대입 개편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대입 개편을 4년 만에 하냐.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사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제도를 이렇게 4년 만에 바꾸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바꾼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재 6학년인 아이들은 이 2032 대입 개편으로 개편된 대입제도에 따라서 대학을 갈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애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혹시 재수할 수 있으니 그렇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네. 자, 재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개 속에 있지만 방향은 보인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2032 대입제도는 아직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논의 중입니다. 그럼 어떤 논의가 되어 있느냐? 자, 요런 논의가 되고 있어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두 개 합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입시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입시제도 때문에 망가진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회 재원을 배분배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단순히 대입제도를 없애고 모든 대학을 평준화시키고 아이들을 다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차이를 없애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인적 경쟁력으로 그나마 여기까지 온 나라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인재를 없애는 방법으로 자꾸 대입제도가 개편되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머님들께 소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일단 이 말이 이거 되게 충격적인 변화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2028 대입제도 개편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얘기 나왔었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죠.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는 건 수능의 변별력이 핵심이 아니라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변하면 수능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의 재수 시점이 빨라져요. 왜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봤을 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돼서 최상위권들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수능 영어가 의미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현재 90점 이상은 1등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대학 입시에서는 등급만 활용한다고 하지만, 영어는 준상대평가적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상대평가적 운용이라고 하는 건 1등급을 일단 90점 이상이라고 설정을 하지만 본인들이 나름대로 예상하는 비율이 있어요. 즉 5%, 6% 정도가 1등급이 나오게끔 문항 설계를 해요. 항상 예측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등급이 10% 이상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걸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랑 아예 그냥 60%, 70%가 1등급을 받는 시험이랑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준상대평가적 운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능이 5단계 절대평가로 변화되면 이와 같이 변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건 그냥 제 예상안이에요.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능을 완전히 절대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대학 자체를 전국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게 아닌 이상 대입제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준상대평가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절대평가로 됐으니까 우리 아이는 수능 공부를 전혀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우는 이상 애들이 갑자기 2등급, 3등급이 떠버리고 그리고 나서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가서 수능 점수가 안 나서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생겨서 아, 속았다 라는 생각을 또 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5단계 절대평가로 된다고 하더라도 수능이라고 하는 걸로 변별력을 완전히 가르는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자르겠다라는 의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등급제 있죠. 그렇게 자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기본은 절대평가지만 운영 방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합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래도 변별력이 꽤나 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회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신은 절대평가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미래형 교육제도의 유일한 대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교 학점제라고 얘기했죠. 고교 학점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방향키도 설정하고 갈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무너져 버리면 교육제도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다 절대평가로 전환해버리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하면서까지도 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내신의 경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게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안 되고 내신만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 연습장이 돼버리는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학교의 대성학원화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 절대평가를 내신 절대평가랑 같이 가지고 조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두 개보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 앞에 두 개는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까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욕을 먹겠다, 내가 장수를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면 충분히 이게 도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현재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 일단 수능에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겠대요. 내신에도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대요. 그래서 양적 전환이 아니라 질적 전환으로 바꾸겠다.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사고 중심 교육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고 중심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교육 제도가 바뀌면 평가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선원수령 평가를 강화할 때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해야 돼요. 즉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맞죠?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평가를 선생님들이 하는 이상 계속 평가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부담이 늘어나겠죠. 논술형 문항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채점합니다. 채점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평소에 교육도 논서술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첨삭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첨삭교육 제대로 학교에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왜냐? 학교 교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첨삭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거기다가 시험을 굳이 딱 채점까지 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요. 학부모님들께. 우리 애는 왜 B인가요, 선생님? 왜 B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서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공교육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교육장으로 가겠죠. 사교육장에서 선언수령 대비를 해달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확산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도입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의지가 강하니 충분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요거예요. 일단 첫 번째, 루브릭을 체계화하면 된다. 학생들한테 야 너는 100점짜리 글이야, 너는 96점짜리 글이야 라고 설명하는 건 궁색할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된다. 너는 내용리의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논리전개 측면에서는 근거는 있지만 논리전개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3점을 줄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평가를 체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왜냐? 다소 미흡한 건 얼마나 미흡한 겁니까? 그렇죠. 너는 다소 미흡하니까 너는 3점이야. 근데 쟤는요? 쟤도 같이 3점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쟤 글이 얘보다는 잘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얘도 다소 미흡하고 너도 다소 미흡하니까 둘 다 3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궁색해질 수가 있으니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안 AI가 있죠. 그래서 AI가 채점을 1차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2차는 수능 전문 평가단이 운영하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그러면 AI가 흡족해야 하는 방법으로 글을 또 써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AI가 기준이 되고 AI에 맞춰서 글쓰기 수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전됐죠. 사람의 글을 AI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AI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이 글을 쓰는 형태가 돼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AI를 학교 현장에서도 수능 평가단도 신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평가하면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각 시도별로 전문 자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논사술형 평가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조언도 해주고 교육도 나가고 중재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면 좋을 만한 교육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현재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교육을 건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 제도를 바꿔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회를 바꾸려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바꾸려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은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쪽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부동산 정책처럼 교육제도를 자꾸 설정해요.
그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요렇게 이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거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수시 전형에서 정시 점수 보고 정시 전형에서 내신 점수 본다고. 그러면 수시와 정시를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실제로 어머님 때랑 저희 때랑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 좋은 대학 나왔구나, 너 공부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연고대에 있는 학생들과 가령 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성적은 아래 대학에 있는 아이들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수시 납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를 갑자기 하향 지원했는데 정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 전형이 워낙 많아요. 수시 전형이. 뭐 인재들이 많죠. 다빈치형 인재, 르네상스형 인재. 대한민국 인재 전형이 한 100여 개는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형별로 각각의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수시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있으면 점수는 다소 부족하고 역량은 다소 부족해도 전형을 잘 노려서 전형의 허점에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입시 너무 복잡하다, 단순화하자, 대학 입시 너무 불확실하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국가를 먹여 살릴 인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맞죠? 근데 왜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느냐? 왜 모두가 같은 대학에 가서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영어 듣기 평가, 이거 당장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도입 가능한 게 영어 듣기 평가 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맨날 항공기가 못 뜨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출근을 늦게 해요. 맞죠? 애들 길 막을까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음향 장비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뉴스에 보도되죠. 애들이 항상 소송을 제기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아이가 다리를 떨어서 제가 1번을 못 들었어요 라는 글이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영어 듣기 평가 이거 왜 합니까? 맞죠? 거기에다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읽기, 쓰기 중심의 교육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듣기 평가는 어렵지도 않거니와 교육의 방향과도 맞지 않으니까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32 대입 개편안 중에서 영어 듣기 평가는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어, 교과의 중심이 되다. 제가 이거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 너무 국어학원은 입시 설명 같은 느낌이니까.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심이 됐다는 게 1등이 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머님들 마음속에 1등 과목 뭡니까? 수학이죠. 2등 과목 뭡니까? 영어죠. 3등 과목 과학 나왔죠?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국어 현재 4등 정도 합니다. 근데 중심이 되다 1등을 노린다는 게 아니에요. 3등을 노리겠다는 의미입니다. 3등 과목으로서 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국어가 과학에도 보강이 밀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국어 과목의 위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수능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죠. 수능 만점자 수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 이거 280명인데 제가 0을 뺀 게 아니라 만점자 숫자가 28명이에요. 근데 어머님들께 제가 수능 국어 몇 문항이라고 말씀드렸죠? 45문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러면은 연필만 굴려도 20% 정답률은 나와요. 그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얼마나 날고 기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1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수능 하나 보는데 45문항 못 맞춥니까? 근데 다 맞추는 아이가 28명밖에 안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자, 수능이 원래부터 이런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아버님들 입장에서도 아이가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와이프의 국어 성적이 의심되기 시작하죠. 맞죠? 남편의 국어 성적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줘요. 왼쪽에 지문이 있으니 지문을 열심히 읽어라. 오른쪽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도 열심히 읽고 고르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근데 너는 왜 못 푸니?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막상 풀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지문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봤을 때 만점자의 숫자가 2013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한 1만 5천 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127점에서 150점까지 늘었는데 이 표준 점수가 무엇이냐? 어떤 시험은 100점 만점이 가치가 높고 어떤 시험은 100점 만점이 가치가 낮아요. 그러면은 시험이 어려울 때 100점 만점은 150점짜리, 어떤 100점 만점은 120점짜리예요. 그럼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했을 때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건 시험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 이야기하죠. 경계가 되는 표준 점수는 몇 점일까요? 140점이죠. 140점입니다. 그래서 140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국어는 계속 불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매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국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로 오답률 탑 10을 보면 뭐가 많아요? 독서, 비문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79.4% 사실상 오답률이 80%예요. 근데 이게 찍어도 20%는 맞는 시험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사실상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연필을 굴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험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비문학 때문에 국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학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언제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시기 전에 있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수능 비문학 지문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을 쉽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변별력은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학을 어렵게 출제했어요. 근데 문학을 어렵게 출제하다 보니까 그때 오답률이 전체 지문이 다 높았어요. 왜냐? 특정 지문들로 어렵게 출제하는 게 어려우니까 문항 전체를 다 어렵게 출제한 거예요. 왜냐? 문학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선발되면 호텔에서 문제를 출제하죠. 지문을 누가 씁니까? 교수님들이 비문학 지문을 쓰죠. 문제 누가 출제합니까? 교수님들이 내요. 그러니까 지문을 어렵게 해도 되고 문제를 어렵게 해도 되는 게 비문학이죠. 근데 문학은 시랑 소설을 누가 씁니까? 작가가 쓰죠. 그러면 이거 문제 너무 쉽겠는데? 이거 지문 살짝 바꿀까? 작품 살짝 바꿀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시, 소설을 그대로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없죠. 근데 문제를 문학 문제는 1번하고 2번이 헷갈리게끔 어렵게 낸다는 건 뭡니까? 결국 두 개가 헷갈리게끔, 두 개가 정답 비스무리하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정답처럼 보이게끔, 관점에 따라서는 둘 다 정답이게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수 정답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학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현재의 수능 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국어를 학습한다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학과 비문학과 문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화법과 작문도 있지 않습니까? 화법과 작문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수능날이어서 저희 이제 초등관, 중등관의 졸업자 학생들이 수능을 실제로 치렀었어요. 학원에 와서. 근데
저희가 화법과 작문을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화법과 작문을 풀고 다 맞아요. 왜냐? 화법과 작문은 원래 비문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시간 벌기 용으로 빨리 푸는 용도지 화법과 작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비문학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화법과 작문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문학, 문법 정도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제 국어 영역을 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문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있죠. 어떤 오해요? 문학은 감수성으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쌉티는 못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5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제가 항상 가져오는 문제예요. 보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대요. 새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즉,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4번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동그라미예요? X예요? 제가 커피 다 마실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마음속 5초만 세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동그라미인 것 같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X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관심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것인가 아닌가? 자, 그러면은 본질이란 무엇이냐? 본질은 그것이게끔 하는 성질이에요. 새가 새이게끔 하는 성질 뭡니까? 난다는 거죠.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수능 아예 어렵진 않죠. 설명 잘하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따뜻한 가슴으로 풀었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따뜻한 가슴으로 풀지 않고 머리로 풀었습니다. 문학도 결국엔 머리로 푸는 거고, 문학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문해력과 사고력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국어에서 문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학도 비문학도 화법작문도 결국엔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들은 많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충분히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책만 읽는데 국어 점수는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반대로 국어 문제집을 쌓아놓고 푸는데 안쓰럽게 점수가 안 오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강남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국어는 집 한 채를 팔아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맞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집을 팔면 또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국어 점수가 안 오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의 국어 실력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놀랍게도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다, 어렵다는 이야기 제가 도 드렸지만 뉴스에서도 나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능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교과서는 쉬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교육과 평가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교육을 자꾸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용하니까. 왜? 교과서는 쉬워져야만 할까요?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교과서를 보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가 너무 어려우면 사회통합적 기능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과서의 난이도는 슬금슬금 쉬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평가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과서만 읽고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시험이 난이도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시험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지만 시험의 난이도는 더 가파르게 성장하니까 아이들의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어는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집 한 채를 팔아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문해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 바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아이들의 문해력의 기본을 다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렵지 않은 아이, 즉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잘못 보낸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읽어주고 해설해줘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때 갔을 때 갑자기 점수가 무너져 버려요. 왜냐? 혼자 교과서를 읽어낼 수 없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와 달리 범위가 거의 무제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교과서가 안 읽히면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풀이해 줄 수 없으니 공부하지 못하고 가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점수가 급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가 쉽게 읽히는 아이로 만들어야 일단 공부의 기본기가 다져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중등 문해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어의 위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논서술형 평가를 확산한다라는 기조가 이미 있는 이상 어쨌든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국어는 결국 사고력을 다루는 언어가 될 것이고 핵심적인 도구 과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서술형을 쓰진 않을 거니까. 맞죠? 즉 우리가 이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국어 지식을 채우는 과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이든 사회든 그리고 영어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해석된 걸 아이들 아예 못 읽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문해력을 다루는 국어 과목이 핵심적인 과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AI 시대의 교육,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에서는 AI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AI가 문학은 못하지만 비문학은 잘해요. 그러니까 AI가 결국 도입돼서 AI가 바꿀 미래는 비문학적인 문해력이 승부처가 되는 교육 현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핵심은 꼭 비문학적 문해력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파학문회원의 커리큘럼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원 커리큘럼은 독서, 비문학, 문학, 문법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 책을 읽는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초등 기파학문회원은 2시간 30분 또는 3시간까지도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여기에서 1교시 독서 시간은 문학책, 이야기책을 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재밌게 읽으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글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비문학 책은 많이 안 읽습니까? 많이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럼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바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국어 점수가 안 오르는 아이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신문에 있는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거를 하루에 한 편씩 요약해 봐라. 그러면 점수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설명해 주어요.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양질의 텍스트를 아이들이 꾸준히 요약 훈련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중등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30분으로 구성됩니다. 길죠? 엄청 깁니다. 이 설명회처럼 길어요. 맞죠? 근데 그러면 어머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3시간 30분이 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간 테스트 봐야죠. 주간 테스트 해설 해줘야죠. 쉬는 시간 해줘야죠. 각각 10분씩 들어가요. 30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수업은 3시간 동안 진행해요. 그 시간 동안 독서, 비문학, 문학, 문법을 다 해야 돼요. 각각의 영역이 너무 짧겠죠? 그러니까 짧으니까 시간을 늘린 거예요. 근데 늘려도 짧죠? 근데 여느 학원들은 어떻게 해요? 2시간 30분 또는 3시간 운영하면 길다고 얘기하죠. 거기도 주간 테스트 보고 쉬는 시간 있고 다 하겠죠? 그럼 각각의 영역을 어떻게 다룹니까? 사실상 꾸준히 안 다룹니다. 그럼 꾸준히 안 다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정 영역을 빼야 되겠죠? 어머님들하고 같이 한번 빼봅시다. 자, 독서를 뺄까요? 책 안 읽자. 보내기 싫죠? 비문학을 빼자. 비문학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문학을 뺍시다. 중등, 고등 내신에서 어려운 건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이죠. 문학을 빼면 내신을 포기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문법을 빼자.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 문법이 핵심 과목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아까 수능에서 문법을 의무적으로 모두가 공통 과목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법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 과목을 다 공부시키려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시간 30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느 학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대체로는 특정 영역을 아예 빼버리거나 격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어는 전체 영역을 매주에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 영역을 계속 매주 학습합니다. 그러면 독서를 할 때 어떤 책을 읽히냐? 비문학 책을 읽혀요. 그럼 비문학 책을 읽힐 때 고전 또는 개념서 요거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드릴 텐데 조금 양질의 비문학 지문을 읽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수능형 문제를 출제해서 풀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총균세를 독서를 읽고 총균세로 비문학 지문을 만드는 걸 문제를 풀면 총균세로 2번 학습하게 되죠. 그러면 수업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만큼 문학과 문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커리큘럼을 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풀국어학원에서 나온 브랜드입니다. 국풀국어학원은 국어 풀이 과정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왼쪽에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가 1번과 2번 중에 고민하고 아이들은 1번을 골라요. 근데 정답이 2번이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거의 맞은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생각에 표시를 빗금에 안 긋고 세모를 쳐요. 맞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왜 틀렸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어제 푼 거라서 기억이 실제로 안 나요. 그래서 안 난다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꼼꼼히 읽어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게 우리 교육의 현장입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수학은 조금 다르죠. 수학은 뭘 적습니까? 풀이 과정을 적죠. 그러니까 아이가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연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냥 사고를 잘못했는지를 풀이 과정을 보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국어도 아이가 1번이 아니라 1번과 2번 중에 1번을 골랐다면 1번을 고르고 2번을 고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고 과정을 남겨놔야 아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오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 보면 국어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그래서 아, 너 이 부분을 오독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끔 교재를 설계해놨다. 그래서 이 국풀 학습법에 따라서 초등 기판학 문해원과 중등 기판학 문해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판학 문해원 초등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 설랑, 화랑, 원화, 국선, 기판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종교단체 이름 같은데 종교단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를 보고 탈락하기도 하지만 붙으면 설랑으로도 입학이 가능하고 점수에 따라서는 화랑, 원화, 국선, 기판항으로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판항으로 입학한 아이들은 12개월 동안 학습하고 졸업을 하기도 하고요. 화랑으로 입학한 아이들은 2년 6개월을 듣고 졸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3년제 완성형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완성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4학년 때 저희 학원을 입학해서 들어오는 게 좀 테스트가 어렵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5학년 때 설랑을 시작하기도 하고 6학년 때 설랑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럼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 권장하는 레벨은 무엇이냐? 6학년 2학기 때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국선까지는 밟고 가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금 진한 선을 표시해 놓은 이유는 여기는 사실상 수능에 대한 응용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읽기 훈련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차근차근 국선까지는 밟고 중등관으로 넘어가기를 많이 요청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문학, 저희가 독서 논술을 하는 학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비문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독서 논술 수업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된 토론, 토의, 글쓰기도 있어요. 근데 책을 어떻게 읽느냐? 일주일에 책 한 권이 아닌 2주일에 책 한 권을 읽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서 단편 소설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읽는 책들은 푸른 사자원이니 순례주택가와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책들이에요. 그러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 책들을 읽히기 때문에 기파랑을 처음에 긴장하고 아이를 보냈다가 아이가 수업 재밌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당황하죠. 왜 재밌지? 그렇죠. 고통스러워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희 커리큘럼이 그래도 아이들한테 재밌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기판항에서 읽는 책들이 굉장히 재밌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류의 책들도 읽히죠. 기본적인 개념서, 경제, 예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비문학 책들도 소수 집어넣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야기 책들이에요. 단편 소설도 읽혀요. 내신과 수능에 자주 출몰하는 중단편 소설 36편을 읽힙니다. 근데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약간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자, 왜냐? 오빠도 소나기를 읽어요. 아이도 동생도 소나기를 읽어요. 그럼 오빠가 야, 너 왜 소나기 읽냐? 기파랑에서 소나기 읽어오라고 그랬어. 야,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야. 나는 이거 소나기 공부해서 시험 봐. 너 기분 나쁘니까 공부하지 마.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읽어요. 엄마, 얘 이상한 거 봐. 엄마, 얘 이거 중학교 때 읽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읽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단편 소설을 읽히는 이유는 내신 때처럼 지문을 완전히 외운 다음에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910년부터 현대까지 근현대를 관통하는 소설들을 시대 순서대로 배열해놨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로 근대사의 대한민국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지식인들이 이렇게 고뇌하지? 왜 농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를 전혀 체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책들을 보더라도 힘들었겠지. 농민이니까.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하면
아, 1940년대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구나. 196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이런 류의 생각들을 했겠구나. 라는 식으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단편소설을 학습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NI도 해요. 일단 책을 읽으면 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칼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칼럼에 대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도록 해요.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칼럼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로 OX가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형광펜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어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어휘를 정리합니다. 고사성어 여기 옆에 보면 고사성어 뜻풀이를 적어 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아이들이 뜻풀이를 스스로 정리해 오고 암기해 와야 주간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공부시켜요. 배경 지식을 읽고 영상도 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적 이해로 넘어가요. 이 사실적 이해는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어와야 돼요. 저희는 문제를 다 풀어오게끔 하는 이유는 독서 중, 독서 후, 독서 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서 중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서학원들은 대부분 독후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독서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을 잘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죠. 근데 독후 활동의 핵심은 뭐예요? 책을 잘 읽었다는 걸 전제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과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전혀 달라져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독후 활동 중심의 학원들을 다니다 보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 꼬라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피드백 문자는 항상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문자를 받아요. 실제로 아이는 그리고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독후 활동 중심의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는 수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나서 독후 활동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선 책을 안 읽어와도 수업에 참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서가 빠진 독서 중심의 학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독서를 해오고 이 책 내용을 요약 정리해오지 않은 아이들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옆방에서 다 과제를 다 해온 다음에 다시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눈치를 봐요. 선생님 왜 쟤 안 와요? 그러면은 쟤 과제를 안 해와서 그래. 그러면은 제가 과제를 안 해오면 나도 과제를 안 해오면 수업을 못 들어요? 과제를 안 해왔으니까 수업을 못 듣는 거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아이들이 이 사실적 이해를 반드시 해와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추론적 이해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책 내용을 사실적 이해해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오독한 부분을 교정하고 나서 책과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문제들을 풉니다. 그리고 나서 어휘를 읽을 때 어휘에 나만의 예문을 적어오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어휘를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기만의 예문을 적어오도록 하면서 아이들이 책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권리를 엄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2주차로 넘어갈 때에는 독서 퀴즈를 아이들이 풀어왔으면 독서 퀴즈에 대한 해설을 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의 내용을 리마인딩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2주차 때에는 찬반 토론, 그리고 토의, 그리고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조건에 맞춘 글쓰기는 정형화된 글쓰기이기 때문에 기파랑을 차근차근 다니면서 글쓰기를 손에 놓지 않는 한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이들이 글을 써오면 첨삭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글쓰기 클리닉에 불러서 대면 첨삭도 따로 시켜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문학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비문학 지문을 선택할 때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전문 지식이냐 아니면 넓고 얕은 보편 지식이냐. 저희는 보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열려있는 텍스트들을 읽혀요. 근데 그걸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공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현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보는 글들은 다 성인들을 위해 작성된 글들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는 아이용 글을 읽히다가 막상 생활은 어른들 용을 읽고 생활하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해력이 가파르게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어른들의 글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일단 저희가 설랑 1권 1주차 때는 이 주어 서술어를 찾는 연습부터 시켜요. 그래서 가령 책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있다면 뭐가 있냐? 책이 있죠. 사과가 무척 달다라는 문장에서 달다면 뭐가 달아요? 사과가 달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 문장에 주어를 찾을래야 찾지 못해요. 우리는이라고 답하지 않고 약자들이라고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장을 오독하기 시작하죠. 문장을 오독하니까 글 전체를 추론해내기 시작하고 글 전체를 다 읽었냐라고 엄마가 얘기하면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이야기하는 건 완전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왜냐? 문장이 안 읽히니까. 문장이 안 읽히는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류의 글들을 수업 시간에 읽힌 다음에 문해 훈련이 끝나면 과제로는 명제 판단이라고 하는 걸 시켜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라는 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든 선행은 도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요거를 평가할 때 점점점 글은 길어지겠죠. 글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이들이 OX를 표시하면 OX의 근거가 되는 문장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X라면 X인 이유를 적어오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걸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전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만 푼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차별로 나눠서 끊어주면서 일정 영역에 해당되는 범위를 너희가 요약해와야 돼. 그러면 이 훈련을 애들이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식으로 늘어요? 요렇게 늡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생들의 필기 우수 교재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신무용이 무엇인지, 신무용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상은 이렇게 느슨한 옷에서 어떻게 변해요? 타이트한 옷으로 변했다. 몸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중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스스로. 이미지로, 스스로, 자기 언어로 정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합니다.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 해야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아이들한테 설명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글을 자기의 언어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라운 차이를 보일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꾸준히 시키는 거예요. 자, 저희의 정기평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빠르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 국어는 원래 집 한 채를 팔아도 점수는 안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집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한테 차근차근 훈련을 시키면 점수는 조금씩
3.5점씩 조금씩 오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테스트를 계속 보도록 강요하는 이유 무엇이냐? 바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원래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냅니다. 국어 학원들도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건 국어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맞죠? 비문학, 문해력이라는 건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그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글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는 어렵더라도 아이들이 잘 따라만 오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게끔 꾸준히 이런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이런 류의 학습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기판학문회원에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 매주 진행하고 과제 검사 매주 진행합니다. 매주마다 피드백 문자를 전송해서 어머님들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러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변화를 좀 이끌어냅니다. 기판학문회원의 클리닉 시스템은 과제 클리닉, 글쓰기 클리닉, 정기평가 클리닉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중등을 아주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중등 간의 커리큘럼. 자, 초등은 무학년제 학원이죠. 중등은 학년제 학원입니다. 당연하죠. 무슨 시험이 있으니까? 내신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나래, 가온, 아람으로 레벨별로 나눌 거예요. 나래는 낮은 레벨, 아람은 높은 레벨입니다. 입학 테스트도 나눠요. 그리고 이 점수, 나래 레벨 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테스트 이후에는 2월에 있어요. 그리고 5월에 있고 8월에 있고 10월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8월, 10월 테스트는 통과를 못해요. 왜냐? 기판학문회원 중등관의 입학 테스트는 정기평가랑 동일해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6개월 동안 향상됐을 거 아닙니까? 정기평가 수준도 그만큼 올라가요. 근데 재원생의 평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커트라인을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70% 이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애들을 못 받는 학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어머님들이 좀 입학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11월, 12월 테스트 또는 5월 테스트를 좀 노리셔라. 그때는 궤도 테스트를 볼만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아이들이 한 번 레벨이 정해지더라도 괜찮아요. 주간 테스트, 숙제 점수, 정기평가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118로 합산한 다음에 아이들의 승강급을 계속 유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래 레벨이 나오면 나는 다음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상승 욕구를 자극시키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중등관에서 읽는 책들은 이런 류의 책들을 읽혀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벽돌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죠. 요즘에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가방에 호신용으로 저희가 벽돌책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로 호신도구도 사용하기도 하고 베개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런 류의 책들을 읽히는 이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런 류의 책들을 대표적으로 선정했지만 사실 이 책들만 읽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는 1개월 읽는 쉬운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류의 책들을 대표적으로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왜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책들을 저희는 몇 개월 동안 읽히냐? 2개월 동안 읽혀요. 책 한 권을 2개월 동안 읽히는 학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대치동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왜 저희가 2개월에 걸쳐서 읽히느냐? 어머님들, 우리가 학원 설명회 다니다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집에서 TV 치우고 책장 만들고 아이한테 책장으로 가보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된 아이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책에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책을 열심히 읽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책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바빠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어학원을 다니다 보면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님, 아이가 좀 책을 읽었나요? 아니요, 별로. 어렸을 때 그래도 책을 좀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중학교 돼서 책을 안 읽어요. 그렇죠, 어머님.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온 건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이가 시간이 없어도 읽혀야 돼요. 그래야 국어 점수가 오를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면 학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학원에서는 다독 중심의 교육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그러면 많이 읽혀봤자 일주일에 책 한 권 읽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다독 교육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면 뭐부터 탓합니까? 다독부터 탓해요. 그리고 나서 학원은 자꾸 어머님 책을 집에서 많이 읽혀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저희가 학원에서 지향하는 독서 교육은 다독이어야 됩니까? 정독이어야 됩니까? 정독이어야 돼요. 책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책을 한 권을 읽히더라도 제대로 읽히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학원의 독서 교육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총균세를 읽을 때 어떻게 읽히냐? 아이들이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읽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읽힌다? 비문학 지문처럼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비문학 책에 나와 있는 어휘를 암기하고 독서 퀴즈, 어휘 퀴즈를 풀고 그리고 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퀴즈를 간단하게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약하기로 넘어갑니다. 이 요약하기에서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제목별로 다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즉 책의 요약본입니다. 근데 그 책의 요약본 중에 일부를 저희는 비워놔요. 그리고 나서 아람 친구들한테는 많이 비워놓을 거고요. 나래 친구들한테는 적게 비워놓을 거예요. 그럼 나래 친구들은 책이 어렵더라도 이걸 참고해 가면서 읽으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되고, 아람 친구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 책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이 표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2개월을 소제목별로 총균세만 읽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총균세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특목고 입시 면접장에 갔을 때 총균세 읽었네? 라고 얘기했을 때 요놈 잘 걸렸다. 내가 총균세에 대해서 교수님보다 많이 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류의 학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책을 오래 정독시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총균세는 읽기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죠. 어머님들 중에 총균세 가지고 있는 분 계시군요. 그 책 저희 집에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총균세,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총균세 책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부분은 까맣고 뒷부분은 하얗다는 거예요. 근데 총균세는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두꺼워서 그래요. 그러면 총균세의 일부를 가져와서 비문학 지문처럼 읽으면 의외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읽는 책들보다 지문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총균세의 내용을 가지고 비문학 지문을 구성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비문학 지문에 대한 내용 확인 문제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형 문제도 출제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세트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총균세의 내용을 저는 50%만 이해한 것 같아요. 60%만 이해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총균세로 만든 지문의 이 내용을 틀리지 않아요. 왜냐? 총균세의 내용을 배경 지식을 이미 학습하고 총균세를 가지고 비문학 지문을 풀면 당연히 그 쌓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비문학 지문을 할 때는 명제 판단한다고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명제 판단을 하는데 이때는 여기 번호를 적어요. 그러면은 X라고 한다면 X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가령 철학자들은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철학자들은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구나 라고 X에 대한 1번을 적는 거죠. 이렇게 명제 판단도 초등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도 진행합니다. 조건에 맞춘 논서술형 글쓰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꾸준히 논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저기에 가보면 개념서가 파란색 책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서에는 문법, 문학, 비문학에 대한 개념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서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개념서를 가지고 개념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시작품, 소설작품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분석을 어려워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용 교재를 아주 친절하게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요거에 맞춰서 설명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의고사형 문제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국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휘를 정리해주고 고사성어도 정리해줍니다. 자, 문법도 똑같습니다. 개념 정리해주고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모의고사형 문제를 풉니다.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 때도 아이들이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5분만 집중해 봅시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기파학문회원 중등 간의 내신 전략입니다. 저희가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여느 국어학원들을 보면 내신 중심형 학원들이 많아요. 거기도 정시 대비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있죠. 어머님들이 내신 점수가 안 나오면 학원을 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내신 점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죠. 그러면은 정시 공부를 할 때 내신의 진달래꽃이 나올 때가 되면 정시에서도 진달래꽃을 활용한 공부를 시켜요. 즉 정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내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내신이 만점이 나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중등 국어학원을 끊지 않고 계속 보내죠. 그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원을 바꾸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중등 국어 내신 학원들은 대부분 정시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 점수를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내신 만점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저희는 내신 만점보다는 내신을
잘 치르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게 무슨 의미냐? 6주 할 걸 4주로 줄여서 합니다. 최대한 길어봤자 5주까지 안 넘어가요. 그러면은 내신 문제를 풀리더라도 700문제 풀릴 거 양질의 300문제만 풀리고 시험장으로 가도록 합니다. 수업도 길게 하지 않아요. 이 설명회만큼 길지 않아요. 자, 수업 같은 경우도 3시간 30분 정도에서 수업은 2시간만 진행합니다. 1시간 반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요. 너 교과서, 평가 문제집, 자습서, 프린트물 다 가져나와라. 그리고 나서 필기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나서 틀린 거 있으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구두 테스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이해 못하고 있네. 어느 파트 다시 공부해. 라고 아이들한테 1대1로 코칭하는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해도 아까운 그 시간을 그렇게 코칭으로 쏟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내신은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를 내가 혼자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 일단 저희는 정규 과정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내신 때 받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이걸 진정성을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 학원이 돈을 버는 건 뭘로 돈을 법니까? 내신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신 때만 되면 원래 수업을 안 듣던 아이들도 내신 때만은 학원을 들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다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 그런 아이들이 반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과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모르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수업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정규 아이들은 수업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정규를 이미 듣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미리 예습을 해와야만 할 수 있는 문제를 줘요. 즉, 이 문제와 이 지문을 준 다음에 이 지문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고 해요. 즉, 아이들이 스스로 예습을 해와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습을 해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분석 노트 수업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전국에 80여 개의 기판학문회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은 엄선된 문제들을 가지고 기본 문제 100문제, 심화 문제 100문제를 풀립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리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 여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서 자습서 1주차 진도 범위까지 풀었는지, 선생님의 지시에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는지, 수업 내용에 대한 유의미한 질문을 했는지 등을 아이들이 상중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에서 중이나 하가 많이 뜨면 주중에 불러서 클리닉을 받게끔 해요. 시험 결과도 스스로 분석하게 합니다. 점수, 이번 국어 시험에 대한 만족도,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이유를 적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아이는 내신 만점자가 아니더라도 포상을 진행합니다. 왜냐?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